일단 그 밑에 보면 이제 단층 얘기를 맞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층. 자, 말 그대로 지층이 끊어진 거. 끊어진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자, 지층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으면, 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압력? 횡압력을 받다 보면은, 왜 이게 정상적으로 헤어지는 지금 안 헤어졌고, 계속 밀다 보면 이 지층이 어느 순간 툭 하고 이렇게 끊어져. 그럼 그 끊어지는 순간 거기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 거지. 지진이 발생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지면 이걸 뭐라 한다?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 그러면 그때 지층이 끊어졌을 때 만약에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지층이 끊어질 때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지층이 끊어진 부분, 그 끊어진 이제 이 면이 있겠지? 이렇게 면이, 그 단층 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지점을 따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위 아래를 구분한단 말이야.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자, 봐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어디가 상반일까? 여기가 상반인 거야. 우리 왜 이게 나누기 표시 생각하면 좀 쉽지. 그래서 여기가 상반이 되고 여기는 하반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면 이쪽이 윗부분이고 이쪽이 윗부분.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상반이 되고 여기가 하반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미는 힘에 의해서만 끊어지진 않아. 이것도 잡아당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제 횡압력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도 결국 이게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럼 잡아당기는 힘은 이제 장력이라고 해. 그럼 만약에 지금 횡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단층이 생겼다고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졌어. 이거 갖고 얘기할게. 그럼 이렇게 끊어졌는데 계속 밀다 보면 요 단층 면을 따라서 상반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걸 밀면 얘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지. 야, 경사가 지금 이렇게 져 있는 거 아니야? 끊어졌는데. 그럼 내가 이걸 밀면, 양쪽에서 밀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상반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이렇게 지금 끊어졌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그럼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가 지금 단층면인 거야. 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같은 지층을 비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같은 지층을 비교했을 때 상반 쪽이 더 올라가 있으면, 그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미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단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역단층. 알겠니? 뭐 얘가 됐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얘가 상반이 단층 면을 따라서 올라가 있는 단층을 뭐라고 한다고? 역단층이다. 이렇게 역단층. 그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횡압력 위에서 끊어진 결과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역단층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상상력 이렇게 여기다. 상상력. 상반이 위로 올라가서 역단층이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판의 경계랑 결부지으면 어떤 경계에서? 판의 경계가 나타나는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습곡 내지는 역단층이라는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자,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어. 지층이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그럼 그때는 자, 잡아당길 때 이 상반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상반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같은 층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는 힘은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잖아. 그럼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요. 그럼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단층은 정단층 이렇게 보여.
정단층. 이제?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단층,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 하고, 그때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 단층도 크게 역단층과 정단층이 있다 이거지. 역단층은 미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위로 올라간 단층. 그래서 주로 어느 경계에서? 판의 경계로 따지면 수렴형 경계에서 이 역단층이라는 지질 구조를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지고, 그 결과 상반이 이렇게 상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정단층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판의 경계로는 넓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이런 거, 그지? 발산형 경계에서 정단층을 잘 관찰할 수 있다. 발산형 경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단층의 뭐 구조 그래가지고 정단층, 역단층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향이동 단층이라는 게 있어. 주향이동.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은 상반과 하반이 어쨌든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자, 봐봐라. 예. 이게 단층면이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단층, 역단층이라면 주향이동 단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작용하거나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용하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걸 주향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단층의 종류 크게 세 가지. 내가 지금 주향이동 단층 여기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나? 여기다 그리자면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러네. 자,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양옆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 이 그림상으로 치자면 이런 거는 주향 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단층의 종류 크게 세 가지.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역단층하고 정단층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힘의 종류, 행압력, 역단층, 장력, 정단층. 그 다음에 얘는 그거와 달리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을 받으면 주향이동 단층. 이제 그러면 이거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판의 경계로 따지면. 야, 판의 경계에서 판끼리 밀면 뭐야 이거? 수렴. 멀어지면 팔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 보존형 경계. 이제 굳이 따지자면 보존형 경계에서 이런 단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 판의 경계하고 결부시키면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이 말이지. 알겠니? 단층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전리라는 게 나오고, 전리. 자, 전리. 전리라는 거 보면, 자, 이거 다 암기니까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전리. 자, 크게 두 가지 나오거든? 잘 봐. 주상전리라는 게 나오고요. 또는 뭐 수직전리라고도 표현하고, 수직전리. 판상전리라는 게 있어, 판상전리. 우리 이제 화강암 내지는 냉각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육각형을 이렇게 수직 모양으로 기둥 형태로 쭉 이렇게 현무암들이 이런 식으로 뭐야? 갈라져 있는. 위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과 오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의 이런 기둥이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둥 모양이 쭉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아이씨, 그럼 다시 그릴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보통 바닷가, 해안가 절벽이나 강가 절벽에 가면은 요런 기둥 모양으로 쭉 나타나는 구조물들이 있거든. 요걸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불러. 자,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육각기둥 형태로 암석들이 쭉쭉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주상절리인데 보통은 용암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수축할 때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니? 뭐가? 용암이 급히 냉각이 되면서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상절리야.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가다가 차가운 강물하고 만난 거야. 그럼 차가운 강물하고 만나니까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육각기둥 형태로 쫙쫙 갈라진 것들이 이제 그 절벽에 딱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아니면 용암이 흘러가다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났어, 수아나.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용암이 갑자기 확 식으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축하면서 뭐야? 이렇게 육각기둥 형태로 쭉 그 원석들이 절벽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주상절리다 이거야. 알지? 주상절리. 그럼 어떤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겠냐? 방금 얘기했지. 용암을 흘러가다가 차가운 바닷물이나 차가운 강물을 만나서 급격히 식은 거야. 무슨 암석이겠어? 주로 현무암이 되겠지, 그지? 암석의 종류로 따지면 주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알겠니? 자, 거기 보면은 종류 두 가지 나오잖아? 주상절리, 그래서 기둥 모양의 절리다. 그지? 절리다. 화산암에서 잘 나타낸다.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핵이 있다 그러면 차가운 물을 만나고 얘네들이 갑자기 그 중심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수축하다 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나 오각형 모양의 어떤 그 기둥 모양의 절리가 만들어지는 게 주상절리고, 그래서 암석으로 따지면 뭐라고? 화산암, 현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무암. 반면에 판상절리는 뭐냐? 우리 마치 양파 껍질 벗겨드시지 얇은 가루 모양으로. 이 수평절리라고도 표현해요. 수평절리.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면 암석도 이렇게 쪼개진 형태잖아. 이렇게 육각기둥 모양으로. 얘는 판상절리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암석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 그럼 왜 쪼개지느냐?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지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어. 봐. 땅 속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무슨 암석이 있어? 우리는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으면 심성암이잖아. 심성암 중에 대표적인 화강암이 있지. 화강암이 땅 위까지는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뭐 관입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다만 지하 깊숙한 거 여기까지 이제 뚫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굳어버렸어. 그럼 화강암이 됐겠지. 땅 속이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나 침식에서 이 윗부분이 깎여나가. 윗부분이 점점 깎여나가면 어떻게 되지? 소위 말하는 지각평형이라는 것에 이 암석이 점점 더 올라오게 되거든. 그러면 땅속 깊숙한 곳에 있던 암석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뭐가 감소해? 압력이 감소해요. 압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지면 가까이 이렇게 올라옴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가루 모양으로 쫙쫙 쪼개지게 돼요. 자, 그래서 판상절리는 뭐에 의해서? 주로 심성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겠죠. 화강암이니까 압력 감소에 의해서, 그지? 압력 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할까? 심성암 혹은 화강암이, 암석으로는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땅 속에 관입되어 있던 화강암이 융기한다 이거죠. 융기. 윗부분이 깎여 나가서 융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부분이 융기를 해. 그래서 그 결과 그 화강암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면, 그러면서 이게 가로 방향으로 쫙쫙 균열이 생기면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게 땅 위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수평절리 또는 판상절리라고 불러. 알겠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얇은 판 모양의 절리다. 그래서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 심성암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어?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압력 감소다. 압력 감소. 압력이 감소하니까, 그제? 압력이 감소하니까 거기 뭐 나와 있겠지만은 뭐야? 서서히 팽창하다 보면서 균열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가루 모양으로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반도의 지형은 얘기 안 했다만 우리나라에서 주상절리와 수직절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딘 줄 알아? 제주도 해안가. 방금 얘기했잖아.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 만나면 급격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화산섬이잖아. 제주도 해안가 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마그마 용암의 성질 얘기할 때 철원이라는 동네는 용암이 흘러나와서 쫙 넓게 퍼진 용암대지라 그랬거든. 그럼 그 흘러나온 용암이 그 옆에 있는 한탄강이란 차가운 강을 만나면서 급격히 식어가지고 또 주상절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탄강이라는 강에 가보면 이 절리 잘 볼 수가 있어요. 수직절리 내지는 주상절리를. 그 다음에 자 판상절리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화강암 또는 심성암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들 있지. 유명한 산은 물론 이제 화산 말고, 그러니까 한라산, 백두산 이거 제외하고 좀 유명하다 싶은 산 뭐 있지? 뭐 예를 들자면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있지. 자 이런 데 가면 이걸 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북한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었거든. 관입을 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풍화에서 깎여나가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지면으로 올라오면서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이런 판상연리를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을게. 북한산, 뭐 설악산, 오대산 뭐 다 비슷합니다. 얘네도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겠다만 이 화강암,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어가지고 북한산이나 뭐 설악산, 오대산 이런 데 가면 이런 판상절리를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리라는 게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주상전리라는 것과 판상전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도 훨씬 더 잘 나오는 주제지,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합.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지난 시간 말미에 습곡 얘기했고, 단층 얘기했고, 습곡이 심해지다 보면 지층 끊어지는 게 단층이고, 그 다음에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급격히 식었느냐, 혹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전리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정합이라는 게 나와. 부정합. 자, 부정합.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무조건. 이거 내가 시험을 봐도 시험을 낼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부정합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합. 자, 그럼 부정합이 뭐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아마 정합이라는 거 얘기했을걸? 정합이 뭐야? 아니다. 그럼 정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바다 밑이나 호수, 잔잔한 호수 밑에 지층이 이렇게 쌓일 때, 뭐 보통의 경우엔 퇴적물의 입자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층을 이루면서 그냥 쭉 계속 쌓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층 그러면 그게 다 정합이야. 그냥 연속적으로 쭉 쌓인 지층.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자, 정합이라고 한다고. 연속적으로 쌓여있는 지층. 이걸 정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지층 그러면 그게 정합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정합이라는 건 뭐겠어? 아니 붙자잖아. 정합이 뭐야? 아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요 지층과 요 지층을 비교해 보면 두 지층 사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야. 이거를 부정합이라고 그래. 그지? 자, 거기 보면 그래서 부정합 정의가 중요한데 부정합이라는 것은 정합이 아니니까 따지면 불연속적으로 쌓여 있다 이거지. 지층과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지층.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지층을 우리가 부정합이다 이렇게.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지층하고 요 지층 원래 얘가 쌓이면 곧바로 얘가 쌓이는 건데 부정합의 경우에는 만약 여기가 부정합이다라고 하면 요 지층하고 요 지층 사이 시간이 굉장히 뭐 몇천만 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지층이 안 쌓였었다, 퇴적이 중단됐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수완 이해돼? 그럼 왜 그러냐? 왜 지층이 쌓이고 곧바로 이 지층이 안 쌓이고 한참 있다 얘가 쌓인 거냐? 그 이제 생성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보면 보통 부정합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평행 부정합이라는 게 있고
경사부정합이라는 게 있고 뭐 난정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성과정과 더불어서 그냥 경사부정합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자, 만약에 부정합이 생성과정 얘기할게. 해봐. 생성과정. 자, 일단은 바닷속에 지층이 어느 정도 쭉 쌓입니다. 해봐. 쌓였어. 근데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조류운동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조산운동에 의해서 왜냐면 잔잔해야 쌓일 거 아니야 퇴적물들이. 근데 막 바닷속에 막 지진 우르릉 일어났어. 그러면 지층이 여기까지 쌓이고 더 이상 안 쌓이는 거야. 자, 첫 번째.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층이 퇴적이 된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층이 어떻게 된다? 퇴적이 일단 중단이 돼. 중단이 됩니다. 그지? 자, 근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봐봐. 만약에 얘네가 미는 힘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받는 거야. 그 힘을 받는 동안에는 퇴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봐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가 일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휘어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습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퇴적이 중단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회남력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그 결과 이제 뭐가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습곡이 만들어진 거야. 습곡이. 맞니? 자, 이거 봐봐. 저번에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바닷속에서 지층이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만 갖고 두 층이 쌓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회남력을 받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은 더 이상 안 쌓인 거야.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회남력을 받다 보니까 지층이 휘어져서 뭐가 만들어졌어? 습곡이 만들어진 거야. 그 이후에 봐. 이 바다 밑에 만들어졌던 습곡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융기라 불러. 자, 융기를 해갖고 오랜 시간 걸렸어. 이게 야 바닷속에 있던 애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무지하게 오랜 시간 걸리겠지. 몇백만 년 걸릴 수도 있고 몇천만 년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자 봐봐.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또 수면 위에 올라와서 오랜 시간 머물러. 육지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조류운동이라고 하지. 육지가 만들어지는 걸 조류운동이라 합니다. 융기, 침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닷속에 있던 땅이 쭉 솟아오른 거야. 융기한 거야. 그래서 수면 위로 들어와서 여기가 육지가 됐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물이나 공기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 침식이 일어나는 거야.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딱 어디까지만. 해수면까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야. 뭐가 일어난다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는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다시 얘가 가라앉아, 바닷속으로. 우리가 가라앉는 걸 뭐라 그래? 침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닷속에 가라앉았단 말이지. 다시 이렇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해.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되겠냐? 이게 바다 밑바닥에 다시 퇴적물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쌓이기 시작을 하겠지. 맞아? 다시 퇴적이 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쌓여있는 부분 이제 다시 또 솟아올랐어. 그래서 거기가 육지가 되면 우리가 요 구조를 볼 수가 있지. 맞아? 요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 있지? 지금 하얀색 지층하고 지금 주황색 지층 사이, 요 경계 있지, 요 경계. 요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 거야? 부정합이라고 불러. 알겠어? 자,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근데 부정합을 기준으로 그 밑에 약간 습곡 구조나, 혹은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 단층이 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런 걸 경사부정합이라 불러, 그냥. 알겠어? 뭐라 부른다고? 경사부정합. 따지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림은 누구의 생성 과정을 말하는 거야? 경사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럼 평행부정합은 뭐겠냐? 이 상태에서 습곡은 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퇴적이 뭔가에서 중단이 되고 얘가 상승해. 깎여 나가. 가라앉아. 다시 쌓이면. 다시 이렇게 쌓이면. 뭐
그럼 그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평행부정합이 되는 거지. 위아래 지층이 둘 다 평행해. 그냥 습곡 구조가 안 나타나면 평행부정합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습곡이나 그게 더 심해서 이제 단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건 경사부정합이라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영훈아, 요거만. 그러면 이렇게 평행부정합이 나타나던 경사부정합이 나타나던 아래 지층이 쌓이고 한참 있다 위에 거가 다시 쌓일 때, 퇴적물이 가라앉을 때 누구부터 가라앉겠어? 그때 점이층로 얘기했어요. 무거움부터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경사부정합이든 평행부정합이든 그 부정한 면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부정한 면인데, 부정한 면 바로 위에는 보통 여감이 많이 보여. 자갈들이 먼저 가라앉아서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한 면 바로 위에는 뭐가 나타난다? 여감이 나타난다. 자갈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저역암이라고 불러. 기저역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합이라는 건 지층이 쌓이다가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중단되고 다시 쌓였을 때. 그래서 위 부정합이라는 면, 부정한 면을 여기가 부정한 면이 되겠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의 지층과 아래 지층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니?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종류 이제 뭐 밑에 그림 쭉 나와 있다만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자, 난정합은 막 어지럽다 이거지. 근데 그 밑에 그림 한번 보면은 난정합은 차이가 뭐지? 야, 여기서 쌓이다가 습곡이 됐는데 여기로 뭐가 들어왔어?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지. 마그마 뚫고 들어온 거. 그럼 보통 마그마 표시 이렇게 하거든. 봐봐. 마그마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온 거지. 이렇게 관입이라 그래. 지층의 일부를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걸 뭐라고 한다고? 관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입한 구조가 나타나면, 그러면 봐라.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굳기 전에는 여기가 뜨거우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기존의 퇴적암들이 성질이 변해버리거든. 이거 변성암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난정합 보면은 부정한 면 아래 심성암이나 혹은 변성암이 나타난다. 거기다 표시해두면 됩니다. 처음에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 마그마는 식으면 심성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뜨거운 마그마 때문에 주변에 있는 퇴적암들이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 부정한 면 아래쪽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이제 보이게 되면 그런 건 난정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의 평행력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제 어지럽다. 뭐 이런 의미로 난정합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일단은 비슷하면, 자, 만약에 평행부정합이면 요 과정만 생략된다고 보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나는 굳이 따지자면은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난정합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봤다. 그래서 부정합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어쨌든 중요한 거, 공통점이 뭐다? 부정한 면 바로 위에서는 뭐가 관찰이 된다? 기저, 여감이라는 게 관찰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관입과 포획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관입과 포획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도 지금 관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다만, 거기 보면은 관입암 또는 관입은 뭐야, 사실. 얘 봐봐. 예.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 해봐. 얘 봐봐. 야, 내가 여기서도 이게 뚫고 들어간 걸 관입이라고 표현하긴 했다만, 정확하게 관입은 뭐다? 이 지층의 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야.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굳어져 갖고 심성암이 된 거. 그러면 요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관입암. 알겠니?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층상 구조랑 나란하게 스며든 거가 나중에 굳어서 관입암이 되는 거고요. 포획은 뭐야? 이렇게 이제 이게 지층이 쌓여져 있는 층상 구조를 가로질러서 들어가 갖고
걔가 굳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퇴적암 사이에 얘가 마치 붙잡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포획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냥 용어의 뜻만. 그러니까 관입은 관입인데 관입암과 포획암은 차이가 있다고. 자, 봐봐. 네, 다시. 기존에 쌓여있는 지층 사이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건 관입인데, 그때 관입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입이 지층이 쌓여져 있는 층상 구조랑 나란하게 스며들어서 굳으면 그게 관입암이고, 얘처럼 기존에 지층이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가로질러 들어가서 관입이 된 다음에 굳어지면 그걸 포획암이라고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질 구조 얘기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지층의 나이 좀 얘기를 합시다. 지층의 나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지층의 나이 그래서 나오거든. 자, 지층의 나이. 그러니까 이 지층을 봤을 때 이 지층이 언제 쌓였느냐, 지층 몇 년 전에 쌓였느냐,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따지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 이거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냥 합쳐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상대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지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쌓여졌어.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지층이 있을 때, 어느 지층이 그냥 먼저 쌓였느냐, 어느 지층이 나중에 쌓였느냐, 그 지층이 쌓인 순서만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이야. 알겠니? 자, 지층이 쌓인 순서를 따지는 거. 요게 상대 연령이고요. 절대 연령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층이야. 뭐 얘네 셋 중에 얘가 제일 먼저 쌓였다 치자요. 그럼 실제로 얘는 몇 년 전에 쌓인 지층이냐? 그 지층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쌓인 지층의 실제 나이를 알아내는 거. 요걸 절대 연령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 상대 연령. 어느 지층이 먼저 쌓인 것인가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래서 거기 보면 30페이지 보면 지사학의 원리 그래가지고 지사 연구의 5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층이 누가 먼저 쌓이는가를 따질 때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순서를 정한단 말이죠. 누가 먼저 쌓인 걸로 하자.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 뭐 5대 법칙 내지는 또 5대 원리. 법칙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5대 원리 또는 법칙. 자, 첫 번째가 동일 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어떤 쌓인 지층이나 현재 어디 바다 밑이나 호수 밑에 쌓이고 있는 지층은 과거에 쌓인 지층이나 현재 바다 밑에 쌓이고 있는 지층이나 동일한 과정에 따라서 지층이 쌓인다. 이게 동일 과정의 원리야. 똑같습니다. 동일 과정에 과거에 쌓인 지층이나 지금 쌓이고 있는 지층이나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지층이 쌓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동일 과정.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은 현재나 과거나 동일한 자연 법칙과 방식으로 변해간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쌓여있던 이미 쌓여있는 지층과 현재 쌓이고 있는 지층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얘는 쌓여간다 라고 하는 게 통일 과정의 원리. 자, 두 번째는 뭐가? 자, 지층 누중의 원리. 이거 가장 기본적이에요. 지층 누중의 원리. 자, 지층 누중의 원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탑을 쌓을 때 우리 젠가라는 게임 아니야? 젠가? 나무 토막 쌓을게 하나씩 빼는 게 젠가잖아. 그럼 그때 처음에 그 나무 탑을 쌓을 거 아니야? 어디부터 쌓냐? 야, 물을 쌓을 때 아래 놓고 위에 쌓지, 위에 놓고 들은 다음에 아래 쌓는 경우는 절대로 없지. 자, 똑같아. 지층 누중의 원리도 특별한 뭐 어떤 작용이 있지 않는 이상, 즉 지층이 역전되지 않는 이상은 아래쪽에 쌓여있는 지층이 기본적으로 위에 쌓여있는 지층보다 더 먼저 쌓인 지층이다. 이게 지층 누중의 원리야. 자, 아래쪽에 쌓인 지층이 당연히 더 먼저 쌓인 지층이다. 자, 이걸 지층 누중의 원리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뭔가를 우리가 탑을 쌓는 걸 생각해도 되겠지? 아래쪽 쌓고 위쪽 쌓으니까.
거꾸로 쌓이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애가 먼저 쌓인 지층이다 라고 하는 게 지층 누중의 원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한다 그랬지? 자, 세 번째는 동물군 천위의 원리 또는 생물군 천위의 원리. 동물군 천위 원리. 자, 그럼 봐. 지층 누중의 원리 또는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아래쪽에 쌓인 지층이 더 먼저 쌓여서 그럼 더 오래된 지층일 거 아니니? 당연히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가장 최근에 쌓인 지층인 건데 거기서 동일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어때야 된다? 더 위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왜냐면 최근의 동물일 거 아니야. 최근에 쌓인 지층 속에 묻혀있는 애는 비교적 최근에 살았던 동물이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물군 천위의 원리야. 알겠니? 동일한 어떤 생물의 화석을 각각 지층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게 동물군 천위의 원리라고요. 그지? 당연한 얘기겠지? 오래된 놈일수록 진화가 덜 된 놈일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를 해왔으니까 오래전에 쌓인 지층일수록 진화가 덜 된, 그럼 바꿔 말하자면 최근에 쌓인 지층일수록 진화가 많이 된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될 거고, 그럼 지층은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쌓인다 했으니까 지층이 쌓여있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층의 위쪽으로 갈수록 뭐야? 더 진화된 생물 화석이, 동물 화석이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게 동물군 천위 원리야. 그지? 동물군 천위 원리. 그래서 뭐 내용은 좀 다르게 설명이 돼 있지만 결국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층의 위쪽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그러니까 반대로 진화가 덜 된 생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더 오래전에 쌓인 지층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부정합의 원리. 자, 아까 전에 부정합 얘기했지. 부정합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습곡이 이렇게 있고요. 그지? 여기가 잘려 나갔어. 그지? 이렇게 잘려 나가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지층이 쌓여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부정합이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가 부정합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부정합면 바로 위에는 기저여감이 주로 관찰이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부정합의 원리라는 게 뭐라고? 부정합을 기준으로, 그지? 부정합을 기준으로 뭐야?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지? 부정합의 정의 자체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합을 기준으로 부정합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먼저 쌓인 거고 부정합 위에 있는 게 나중에 쌓인 건데 걔네 둘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부정합의 원리야. 자, 부정합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더라. 이게 부정합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섯 번째는 관입의 법칙. 또는 관입의 원리? 그럼 아까 관입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기존에 쌓여있는 지층 사이로 마그마 같은 게 뚫고 들어가는 게 관입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관입의 원리는 뭐냐? 결국 나중에 그 뚫고 들어간 마그마도 굳으면 암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단 당연히 어떻다? 더 나중인 거예요. 뭔가가 먼저 쌓여있는 와중에 얘가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굳어서 암석이 되면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단 어떻다? 당연히 더 나중에. 맞지? 쌓여있는 걸 뚫고 들어온 거니까 누가 먼저겠어? 쌓여있는 애가 먼저고 뚫고 들어온 애가 나중이겠지? 그게 관입의 원리야. 자, 관입당한 암석이 또는 관입당한 지층이 관입한
암석보다 더 먼저다. 더 먼저 쌓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다? 관입의 원리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5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누가 먼저 쌓이는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관입의 원리면 먼저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야. 마그마가 관입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보통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되면 보통 이런 표시 나오거든. 그지? 그럼 자, 만약에 이 지층이 A, B, C, 그 다음에 얘가 D라고 하자고. 지층을 빼는 수를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D가 관입을 한 녀석이니까 A, B, C보다는 어때? 가장 나중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A, B, C만 놓고 보자면 어때? 큰 지각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지층 누중의 원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쌓인 거야? A가 먼저 쌓인 거지. A, B, C 순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쌓인 순서가 A, B, C, D의 순서로 쌓였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 요런 그림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 C라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봐라. A, B가 쌓여 있고요. D가 관입을 뚫고 나갔어. 뚫고 나갔는데 거기가 깎여 나간 거야. 깎여 나가고 C가 쌓인 거지. 이해됐어? 이 그림의 차이야.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인 건데 여기가 잘려 있으면 A, B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D가 뚫고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이 깎여 나간 다음에 C가 쌓인 거야. 따라서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돼? A, B, 다음에 D가 관입을 한 거고 그리고 침식이 일어난 다음에 C가 쌓인 거지. 그럼 따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겠어?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왜냐면 얘에 쌓이고 얘가 뚫고 들어간다면 얘가 깎여 나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C가 쌓였으니까 여기가 따지면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이 주어졌을 때 요 지사형분 5대 원리를 이용해갖고 어느 지층이 먼저 쌓였는가를 판단하는 거야. 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거 이용하면 또 뭐도 할 수 있는 줄 아냐?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 지층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지층이 역전됐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 우리 앞서 얘기했던 뭐 사층리, 점이층리 이런 거 가지고도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정훈아, 봐. 자, 정상적으로 쭉 쌓인 지층이라고 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생대 때 쌓인 애고, 얘는 중생대 때 쌓인 애고, 얘는 신생대 때 쌓인 애라고 하자고. 우리 표준화석 배웠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뭐가 있지? 삼엽충이 있을 거야. 중생대를 대표하는 뭐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화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지?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지층을 관찰을 했더니, 자, 아래쪽에 화폐석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암모나이트, 삼엽충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럼 이 지층이 뭐란 얘기야? 얘 세 개가 쌓인 이후에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거 가지고 지층이 역전됐는지 여부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층이 누가 먼저 쌓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지층의 대비 그래가지고 맞지? 뭐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 쌓여있는 지층을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생성시대 동일성이나 퇴적 순서 밝히는 걸 지층의 대비라고 한다. 그래서 암상과 산출되는 화석을 비교. 자, 암상에 의한 대비는 뭐냐면 그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를 비교한다 이거야. 그지? 암석의 종류를 비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야? 선후관계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죠? 선후관계를 비교한다는 얘기지. 뭐 건층에서 그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지층을 건층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가 이제 응해함.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로 다른 두 지층이 있어. 해봐. 서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두 지층이 있는 거야. 그지? 두 지층이 이렇게
그지? 맞지? 두 지층이 이렇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봐. 만약에 이 지역은, 자, 여기 A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B 지역이라고 할게. A 지역에 있는 지층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석탄이 발견됐어. 그럼 요거 뭐야? 석탄층이겠지. 석탄이 쌓여있는 층이랑. 그지? 그럼 우리 알다시피 석탄은 어느 시대에 살던 생물이야? 고생대 때 살았던 양치 생물들이 대거 묻혀서 현재 우리가 쓰는 석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지층에서 석탄층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뭐다? 요 지층은 적어도 언제 쌓인 지층이다? 고생대 때 쌓인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맞니?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해봐. B 지역을 봤더니 B 지역에서는 석탄층이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자고요.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뭐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석탄층이라는 층은 어쨌든 고생대 쌓인 동일한 시기에 쌓인 지층이란 말이지. 석탄이라는 건 고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이 묻혀서 된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게 같은 시기니까 그거보다 밑에 쌓이는 지층은 당연히 그거보다 오래된 지층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는 지층은 어때? 여기 이 지층하고 이 지층 비교하면 이 지층이 더 뭐야? 최근에 쌓인 지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두 지역에서 지층을 비교해가지고 그 기준이네요. 석탄층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층이 더 먼저 쌓였겠구나 판단하는 걸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고요. 그때 이 석탄층과 같이 기준이 되는 층을 뭐라고 한다고? 번층이라고 한다고요. 알겠니? 거기 써있잖아. 그지? 별표 해놔야 됩니다. 그지? 석탄층이나 혹은 웅이함. 자, 왜냐면 봐. 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산활동이 언제 일어났다고? 제주도 같은 것들 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섬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제주도에서 웅이암층이 발견되면 그 웅이암층이라는 지층은 신생된 데 쌓인 지층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웅이암층이나 이런 석탄층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두 지층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쌓였구나 나중에 쌓였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고 그때 얘처럼 그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누가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이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는 아까 여기다 그렸다 지웠지. 뭐 갖고 비교하면 되겠다? 표준화석 갖고 비교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런 거지. 여기서 암모나이트 화석 예를 들어 발견했다고 치자고. 그럼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아니야. 그러면 이 지층은 뭐야? 중생대 때 쌓인 거지. 맞아? 그럼 대략 이 지층이 뭐 얼마 한 2억 년 전쯤이라고 치자고. 맞니? 2억 년 전쯤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럼 얘는 여기가 2억 년 전에 쌓인 지층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2억 년 전보다는 오래된 거고 고생대보다는 앞선 시기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그 시대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층 속에서 같은 시대의 표준화석이 발견되면 또 그걸 기준으로 누가 더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걸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뭐 이런 거는 야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걸 비교할 때 쓸 수 있겠지. 맞니? 그래서 지층의 대비라는 걸 통해 지층끼리 비교한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어느 지층이 또 먼저 쌓이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 지사학의 5대 원리와 그 다음에 이런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서 어느 지층이 먼저 쌓였고 나중에 쌓였는지 그거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상대 연령이라고 한다는 거야. 상대 연령.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럼 요 지층 갖고 해보자. 요 지층은 그럼 분명히 고생대 석탄기라는 시기보다도 앞선 시기인 건 분명할 거야. 그지? 얘보다 아래쪽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럼 얘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쌓인 지층이냐? 실제 나이를 따지는 건 뭐라고 한다고?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연령. 그지? 자, 그럼 그 절대 연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층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쌓인 것인가? 그 지층의
이거는 이제 지층이 쌓인 순서고, 그죠? 지층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쌓인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이용해서 실제로 몇 년 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 실제 나이를 알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방사성 동위원소. 그럼 왜?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자연 상태에서 그 양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어. 그래서 원래 그 원소가 그 원래 원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지층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알아내. 방사성 동위원소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 원소들마다 뭐가 달라? 반감기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이 녀석의 반감기는 양에 관계없이 항상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하는데 그 시간은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해봐. 자, 만약에 어떤 지층 속에 말이야. 지층 속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그냥 이렇게 자 12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소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의 그 원소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봐라. 봐. 자, 봐. 어떤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12개가 이 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불안정한 애들이라 핵분열을 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해간다고. 그래서 A라는 애가 B라는 원소로 점점점 변해가 이렇게. 자, 그러면 A라는 애는 기존에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B라는 원소로 변하면 A는 몇 개 남았니? 9개가 남게 된 거잖아. 예를 드는 거야.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소로 변한다고. B라는 애로 변한다고 치자고. 그럼 A라는 애가 B로 변해가면은 정작 남아있는 A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A가 점점점 B로 변해가지고 A가 원래의 절반만 남게 됐어. 맞지? A가 12개가 있었는데 6개가 남게 된 거야. B로 변해가지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 반감기라고.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녀석의 반감기가 10,000년이라고 칩시다. 10,000년. 맞아? 10,000년이라고 치자고. 12개에서 6개 되는데 10,000년 걸린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반감기는 뭐에 관계가 없냐면 양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즉, 그러면 6개를 처음이라고 치면 6개에서 3개 되는데 또 얼마 걸린다고? 10,000년 걸린다는 얘기야. 원래의 절반, 원래 양의 절반 되는데. 그러면 또 6개 기준으로 6개에서 몇 개로 변해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B로 변한 거지. B로 변해가지고 A는 이제 3개가 이렇게 남게 된 거야. 자, 그럼 또 몇 년 걸린다고? 이거 6개에서 3개, 절반 되는데 또 얼마 걸려? 10,000년 걸린다고요, 10,000년.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원소들마다 이 반감기 기간은 다르겠지만 양에 관계없이 같은 원소인 경우에 그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지층 속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만큼이 남아있는지 파악하면 이제 역추적해서 이게 얼마 전에 쌓인 지층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 31페이지에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나오지. 봐. 이 A라는 방사성 원소. 원래 A라는 이걸 무원소라고 하면 A라는 애가 핵분열해서 B로 변했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라 표현해? 자원소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무원소가 자원소로 변해가면서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한다고. 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
자, 여기가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야. 원소의 양이고, 자, 여기가 시간이라고 치자고. 아니, 시간이라고 칩시다. 우리 그 지금 책에는 1부터 시작하는 걸 그냥 이렇게 해볼게. 그럼 봐. 처음에 지층 속에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가 1만큼이 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원소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점점 줄어들어갖고 원래 양의 절반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지? 자, 그거 측정한 거 해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만년이라고 치자고. 만년.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시간이 계속 줄어들거든. 그래서 그거의 또 절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 또 몇 년? 또 만년 걸려서 토탈 2만 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양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원소의 양이라고 치면 무원소가 변해서 자원소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무원소가 줄어들 때 자원소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냐? 늘어나겠지. 이제 늘어나겠지. 맞아? 늘어날 거 아니야. 맞니? 우리 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요 t라고 하면 얘는 몇 t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 2t가 됐을 때 원래 양의 4분의 1만큼 무원소가 남아있다면 자원소의 양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봐봐. 처음에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개가 자원소로 변하고 무원소는 6개만 남았어. 이거 합쳐서 원래 양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2t란 2만 년이라고 했을 때 무원소가 원래 양의 4분의 1이 됐으면 자원소는 원래 양이 얼만큼이 있어야 돼? 여기 4분의 3에 해당되는 양이 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맞니? 그러니까 어쨌든 무원소는 줄어들면서 자원소는 점점 어쨌든 늘어나겠다만 반감기는 일단 무원소 생각하죠. 그래서 무원소가 원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고 그 반감기는 양에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지층 속에 그 무원소의 양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알면 거꾸로 역추적하면 뭐야? 그 지층이 몇 년 전에 쌓여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만약에 봐봐. 해봐. 이 지층 속에 A라는 어떤 방사성 원소, 무원소에 해당되는 애가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 양의 8분의 1이 들어있어. 그럼 얘는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야? 처음에 1이었다면 걔가 2분의 1이 됐을 거고 또 절반이면 4분의 1이 됐을 거고 또 절반이었으면 8분의 1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야? 3번 거친 거지? 맞냐?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원소의 반감기가 3만 년짜리라면 이 지층은 몇 년 전에 쌓인 거다? 9만 년 전에 쌓인 지층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그 지층, 뭐 거기 밑에 보면 공식 비스무리한 거 나와 있긴 한데, 그 공식을 낼 필요 없지, 그지? 그냥 양에 관계없이 항상 반감기는 일정하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 속에 들어있는 무원소의 양을 가지고 걔의 반감기를 알면 걔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역추적하면 그 지층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쌓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층의 나이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것과 절대 연령이라는 거. 상대 연령은 어느 지층이 먼저 쌓이는가 판단하는 거고 그때는 지세하게 5대 원리라는 거 이용해서 선후관계 판단한다 그랬고 절대 연령은 그 지층이 실제 몇 년 전에 쌓이는가 판단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가지고 그걸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그거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강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